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 나갈 오마이스쿨 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쉬운 글자는 한자다 라는 사실을 믿는 남자 송호순입니다. 여러분들, 요즘은요 인문학이 대세라서 여러분들 그 정의란 무엇인가, 그 공리주의 사상을 비판한 마이클 샌달이던가요?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책 보셨습니까? 저는 처음에 그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책이 나왔을 때 정의하면은 이 정할 정자에 이제 이게 오르리로 알고 계시지만 뜻이도 있고요. 그래서 정의할 때 이렇게도 쓰고요. 당연히 이제 바를 정자로 정의란 무엇인가 했을 경우, 이거는 영어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만 데피니션, 이거는 저스티스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 책 제목만 보고 나서는 이게 논리학책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점에 가서 봤더니 저스티스더라고요. 아무튼 이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책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는 뭐겠습니까? 여러분들 공리주의 사상 많이 들어보셨죠? 가령 제라미 벤덤 뭐 해서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뭐 존 스튜어트 밀 해가지고 그 뭡니까, 배부른 돼지보다 배고픈 소크라테스가 되는 게 더 낫다 해서 그 공리주의 사상인데, 저는 뭐 저 개인적으로는 공리주의 사상에 대해서 별로 좋은 감정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그거는 논외로 하고요. 여러분들, 공리라고 했을 경우 공리 어떻게 쓰겠습니까? 공리하면은 공평한 공에 이제 뭐 다스릴 리, 이칠이 이런 공리가 있고요. 또 공리하면은 공공의 이익 했을 경우 공리가 있고요. 그렇죠? 또 무슨 공리가 있겠습니까? 지금 말씀드린 공적 공자를 씁니다. 그래서 공리주의 사상 했을 때 이렇게 되고요. 여러분들, 저기 쓸데없는 이야기 한다, 공리 공론을 일삼는다, 이런 말 있죠. 그러면 공리 공론 했을 경우는 이렇게 쓰죠. 그래서 빌공자를 쓰는데, 글쎄, 저 공리 하면은 중국의 여배우도 공리가 있더라고요. 알고 계십니까? 그래서 여배우 공리는 이렇게 품을 간체자로 쓰니까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쓰던데, 뭐 저 중국 여배우까지는 알 필요는 없고요. 그런데 이 공리를 제가 대학가에서 수업을 뭐 한자 수업만 한 10년 넘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거를 구분을 못하는 케이스가 너무 많더라. 그러니까 이 공리는 여러분들 그 수학에서 말하는 그 자명한 이치 있지 않습니까? 가령 뭐 선 같은 거는 점으로 이루어졌고 면은 선으로 이루어졌다. 그래서 자명한 이치에서 액시엄의 공리고요. 이건 말 그대로 공공의 이익이고, 공리주의 사상, 공리주의가 그러니까 유틸러티, 효용, 실용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공리주의 사상하면 유틸러테리아니즘을 번역을 이 공자를 쓴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공자는 이제 공적공 해가지고 공명과 이익을 말하는 거죠. 그런데 이거를 요즘 친구들이 유틸러테리아니즘을 공리주의라고 하지만 이게 번역의 문제점이 있는 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공리주의 사상, 유틸러테리아니즘을 일본이 근대화를 먼저 했기 때문에 번역을 했을 경우 이렇게 번역을 한 거다.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는요, 공리라는 단어를 쓰게 되면 이 수학적 자명한 이치의 공리인지 공공의 이익인지 공리주의 사상인지 이거를 정확하게 좀 알려줬으면 좋겠는데, 이게 막 뒤죽박죽 혼용돼서 쓰니까 차라리 유틸러테리아니즘을 그냥 번역을 실용주의라던가 효용주의라던가 이렇게 번역을 하면 좋은데, 이런 번역의 문제는 제가 하루 종일 말씀을 드려도 시간이 부족하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한자를 이렇게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을 갖는다는 거, 그것이 참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한자 얘기, 또 공리주의 사상 얘기를 하니까 이 말씀은 좀 드리고 싶습니다. 가령 여러분들 칼 막스 있지 않습니까? 칼 막스 같은 경우에는 아시아 사회는 이 한자를 쓰기 때문에 스스로를 대변할 수 없다, 이런 표현까지 했고요. 참고로 또 헤겔 있지 않습니까? 헤겔 같은 경우는
해결하면 절대정신 아닙니까? 그래서 절대정신을 뭐 표상할 수 없다. 또 그 위로 올라가면 라이프니치라는 철학가 있죠. 라이프니치는 한자는 벙어리가 만든 글자가 아니냐. 그래서 서구 철학에서는, 서구 근대 철학에서는 이 한자라는 글자를 아주 그 이해를 못하고 폄하를 했었죠. 그래서 한자를 쓰기 때문에 아시아적 사회는 저렇게 정체된 사회다. 그런데 얘기가 조금 이제 철학 얘기로 흘러가자면요. 그 막스 이후 이제는 실존주의 철학 들어보셨죠? 뭐 샤르트르나 하이데거 이런 친구들 지나서 그 구조주의 철학, 레비스트로스 이후 자크 라칸이니 미셸 푸코니 특히 이제 해체주의 해서 그 자크 데리다 지금 시대로 오면 한자가 오히려 그러니까 소리로 만든 글자보다 뜻으로 만든 글자가 더 의사전달을 하고 기호로서 더 표현이 월등한 글자가 아니냐. 그래서 폄하가 오히려 찬양으로 지금 바뀌는 시점이기도 합니다. 아무튼 철학 얘기는 그만하고요. 제가 여러분들 한자 하게 되면 여기서 한자 학습에 가장 중요한 건 보세요. 공리에 있을 경우 이게 8팔이라는 부수입니다. 이게 444라는 부수고요. 이거 구슬 5옥이라는 부수입니다. 이걸 이제 임금학으로 잘못 알고 계신 분도 많고. 그래서 이건 마을이라는 부수죠. 요건 했었고, 요게 이제 벼하고 칼도라는 부수죠. 장인공, 힘력, 요건 했었고요. 요게 이제 구멍, 혈이라는 부수죠. 그러니까 한자 학습을 하실 때 이 부수를 안 해놓으시고 학습을 하실 경우 또 이 부수를 안 해놓으시고 그냥 낱글자로 학습을 하시고 나면은 한자가 할 때는 알겠는데 지나고 나면 기억이 안 나고 한자를 고통스러운 암기 과목으로 자꾸 오해를 하고 계시다. 그래서 요번 제가 오마이스쿨 우리 회원님들한테 부수에 대해서 짧은 2시간 동안 설명을 부수 전부를 다 다룹니다. 부수가 214 부수가 있는데 부수가 너무 많은 게 흠이죠. 그러니까 영어나 한글 자모음 하면 24자인가요? 영어는 A, B, C 해가지고 26자던가요? 아무튼 그런 소리로 만들어진 글자들은 이제 문자학적으로는 표음자, 뭐 표의자 그렇게 이제 분류를 하는데요. 그 말씀은 잠깐 후에 드리고요. 아무튼 구분을 하시려면 부수 학습을 하셔야 되는데 한글과 영어와 다르게 한자는 부수가 214개나 되죠. 너무 많은 게 흠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한자는 처음이 조금 복잡해서 그렇죠. 이 부수 214부수를 아시고 나면 학습의 반은 끝나신 겁니다. 근데 이제 그 사실을 인정을 안 하시고 개인적으로 학습을 하시니까 또 이제 부수를 쪽 찔끔찔끔 학습을 하시니까 이게 부수였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아무튼 214개라는 부수를 이런 식으로 정리했습니다. 여러분들 생로병사라는 말씀은 다 아시죠? 생로병사, 날생 늙을로 병병 죽을 사죠. 사람이 한평생 살면서 언젠가는 죽는다. 그런 생로병사라는 말씀을 들어보셨는데 보세요. 사람인 날생. 사람은 아버지, 어머니부터 납니다. 그래서 부모로부터 나서 성씨를 받고 아들자, 여자녀. 아들과 여자로 태어나죠? 여기서 이제 요게 말무자인데 왜 부모로 해석했냐? 그거는 본 학습 시간에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부모로부터 나서 성씨를 받고 아들과 여자로 태어나 한평생을 살았죠. 늙을로 병질력, 병이 늙어서 병이 듭니다. 그래서 인간은 언젠가는 죽을 수밖에 없는 동물이다. 그래서 죽음 시 뼈골, 뼈 앙상할 알, 죽음 이후의 세계를 귀신 귀로 처리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부수 13개 부수를 생로병사라는 개념으로 완샷에 정리하셨습니다. 어렵습니까? 이 부수를 이제까지 학습을 어떻게 하셨냐면 이게 이제 여러분들 대개 한 권씩은 꼭 갖고 계시죠. 옥편이라는 책, 자전이라는 책 한 권씩 갖고 계시죠. 그러면 자전이라는 책을 보시면 앞면, 뒷면에 꼭 뭐가 있습니까? 부수표가 나오죠. 그런데 이 부수가 한일서부터 불똥주 뭐 이런 식으로 1획, 그러면 2획
뭐 해가지고 쭉 17획 피리아까지 이 부수표가 나오죠. 그래서 1획서부터 17획까지 학습을 하시는데 그러면 저 한일, 불똥주, 뭐 삐칠별, 뚫을꽃 이런 식으로 1획 학습하시고 2획, 2위 해가지고 학습을 하시게 되면 제가 참고로 이 부수로 그러니까 획수에 따라서 부수를 학습하시는 분들 중에 3획을 넘어가는 분을 못 봤습니다. 집중력의 한계라는 게 있죠. 집중력의 한계가 있어가지고 이게 3획을 넘어가지 못한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생로병사 열세 부수를 이렇게 완샷에 장악하셨죠? 그러니까 그런 그 스토리를 만들어서 이런 수업을 대학가에서 10여 년 넘게 했고요. 부수를 장악하지 않고서는 한자가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요 이제 부수 214부수를 자연, 생활, 인간 곧 학습이 진행되겠습니다만 자연, 생활, 인간 해서 그렇게 세 파트로 나눠서 부수를 요번 이 수업 끝나고 또 하신다 그런 생각 하시는 거 아닙니다. 바로 지금 이 시간에서 부수 214부수를 완전히 장악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한자가 결코 고통스러운 과목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인지해 주시고요. 자, 한자가 그러면 어떤 글자냐? 한자와 가령 영어 학습과 한자 학습은 방법이 다르죠. 그러니까 영어나 불어나 독어나 특히 우리 한글은 제가 문자학적 용어는 될 수 있으면 안 쓰려고 그러는데 소리로 만들어진 글자죠. 그러니까 소리 하면은 가령 뭐 아 하면 A고 그렇죠? 그래서 소리로 만들어진 글자가 우리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이거는 소리로 만들어진 글자고요. 영어도 A, B, C 이게 이제 소리로 만들어진 글자라 이 말씀입니다. 근데 한자는 뜻으로 만들어진 글자입니다. 뜻. 여러분들 이제까지 역사상 인류가 만들어진 문자 중에 뜻으로 만들어진 글자가 몇 가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저 이집트나 메소포타미아의 서령 문자, 쐐기 문자 들어보셨죠? 또 마야 문명의 글자도 이제 문자학자들끼리 이론은 있습니다만 그게 뜻으로 만들어진 글자인데 지금 쓰고 있습니까? 역사 저편으로 사라졌죠. 뜻으로 만들어진 글자가 왜 사라졌을까요? 너무 어렵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가령 제가 지금 다음 화면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게 문이죠. 그러면 문의 모양을 이렇게 표현을 한 글자죠. 그렇죠? 그러면 문의 모양을 그대로 표현을 해서 한 글자인데 가령 소리로 만들어진 글자라고 치면 영어로는 뭐 도어 정도 되겠죠? 그거는 뜻이 없죠. 소리로 만들어진 글자인데 이거는 문으로 이렇게 그림으로 만들어진 글자다. 그래서 제가 이 글이라는 말 자체에 우리 글자라는 말 쓰지 않습니까? 글이라는 말은 그림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문이라는 그림, 문을 저렇게 상형화했죠? 문이라는 그림으로 저렇게 만들어진 글자다. 무슨 그림이겠습니까? 물고기죠. 물고기가 보세요. 물고기가 여러분들 물고기 종류가 한 가지가 아니죠. 수도 없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고기가 저렇게 있는데 보십시오. 뜻으로 만들어진 글자인데 물고기가 저렇게 있는데 저렇게 그림을 그려서 조 그림을 계속 쓸 수는 없으니까 조 글자를 물고기의 머리죠. 이렇게 되면 몸이죠. 물고기의 특징은 꼬리죠. 그러니까 저 물고기를 이렇게 선으로서 글자화를 했습니다. 이게 이제는 고기라는 뜻을 문자로 표현한 표의자다. 그런데 역사저편으로 뜻으로 만들어진 글자는 다 사라졌는데 유일하게 남은 글자가 한자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서두에 그 서양 철학 말씀을 올린 이유는 뜻으로 만들어진 글자이기 때문에 너무 어렵고 그리고 그 분석을 제대로 못하기 때문에 가령 물고기도요. 물고기 종류가 저렇게 붕어도 있지만 잉어도 있고 뭐 수도 없지 많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글자 물고기 종류를 더
분류를 못했을 거다 이렇게 오해를 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서양 철학에서는 물론 그게 이제는 그 실존주의 전까지는 한자라는 그 글자가 아주 미개한 글자다라고 폄하를 했었는데 요즘은 상황이 좀 달라졌습니다. 오히려 찬양 분위기로 가가지고 그 이유는 또 중국이 좀 커져서 그런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또 중국 얘기하니까 또 여러분들 오해하고 계신 부분이 또 하나 있습니다. 중국 친구들이 한자를 더 많이 한다라고 생각하시는데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중국은 저 모택동 이후 간체자로 갔죠. 그 말씀은 오히려 우리는 정자를 쓰기 때문에 우리가 한자를 훨씬 더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이제 너무 길어지니까요. 다음 시간에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아무튼 물고기 모양을 이렇게 본떴죠. 그러니까 소리로 만들어진 글자와 뜻으로 만들어진 글자 중에 유일하게 살아남은 글자가 한자다. 그런데 뜻으로 만들어진 글자 이어서 우리가 학습 방법을 제대로 택하지 못한 거를 제가 이 자리에서 그 고정관념을 여러분들 좀 바꿔야 되지 않을까 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아무튼 끝까지 들어주시고요. 거듭 강조드립니다만 이번 시간에 부수를 장악하시는 겁니다. 보세요. 물고기인데 요거는 뭐겠습니까? 말이죠. 말의 특징은 뭡니까? 말의 특징은 여기 보시면 말의 갈기털이 있죠. 그러니까 말의 특징을 이렇게 표현하고 말의 꼬리 모양을 이렇게 표현한 거다. 그러니까 요 부분이 말의 갈기죠. 그래서 갈기 모양을 이렇게 그림으로 표현한 글자다. 아무튼 이 정도는 너무 쉽죠. 이 정도까지만 하면 한자가 좀 색다르게 보이지 않습니까? 오히려 가령 영어로 말이라는 단어를 애운다거나 그랬을 경우에는 호스인가요? 저 HORSE를 애워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보다 말 모양이야. 그렇죠? 물고기 모양이야. 여기까지는 훨씬 더 쉽습니다. 그런데 이 지시를 하는 사물의 대상들이 수도 없이 많아졌죠. 그래서 이런 글자들을 부수화를 시켰다. 근데 부수화를 하다 보니까 영어는 26개인가요? 26개고 한글은 24자로 자모음이 만들어졌는데 한자는 부수가 214부수나 된다. 그래서 이제 그런 점을 많이 고통스러워 하신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런데 214부수를 장악을 하시는데 가장 필수적인 거는요. 한자에 대한 그 기초적인 역사 있지 않습니까? 한자에 대한 역사를 좀 머릿속에 분명히 집어넣어 놓으셔야지 214부수가 장악이 됩니다. 그래서 좀 거칠지만 한자의 역사에 대해서 여러분들 설명을 올릴까 합니다. 이게 여러분들 중국의 역사 있죠. 중국의 역사에서 사망 오제서부터 하은주 진안 유진 남북조 수당 5대 19개 송원 명청 현대 중국까지요. 무려 3,600년 500년 역사를 이렇게 한 페이지로 지금 화면으로 보고 계십니다. 이게 제가 좀 써놓을 말이 좀 많았었는데요. 이게 이제 화면이다 보니까 참고로 우리 오마이스쿨 자료실에 가서 보시면요. 제가 요 페이지하고 부수에 관한 그 자료들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무료로 뽑을 수 있게끔 다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가령 이 화면이 좀 불편하시면요. 정지 화면을 누르시고 자료를 뽑으신 다음에 그 자료를 갖고 같이 학습해 주시면 더 글자를 선명하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한자의 역사, 이게 이제 중국의 3,500년 역사를 한 방에 끝내는데, 보세요. 우리 황제라는 말 쓰지 않습니까? 황제가 사망오제에서 나온 말입니다. 사망오제에서 나왔는데, 하나라, 은나라, 주나라 이렇게 흘러가요. 그런데 중국의 역사상 은나라라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은나라가 BC 1600년 전에 실제적으로 중국을 지배했던 왕조였단 말씀입니다. 근데 은나라 때 정권이 지배하려면 글자가 있었어야 됐죠. 그 글자가 무슨 글자냐?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갑골 문자입니다. 그러니까 갑골 했을 경우 이게 갑옷갑 껍질 갑 뼈 골자인데 거북이 배딱지나 등 껍질에
글자를 새겼다. 그래서 그게 이제 갑골 문자가 있습니다. 중요한 건 연도를 대략 기억해 주십시오. 이게 지금으로부터 3600년 전에 갑골자를 썼는데 이 은나라에서 갑골자를 썼는데 여러분들 그 다음 주나라가 왔죠. 여러분들 저 주나라 하면 춘추시대, 전국시대 해서 공자 정도는 들어보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춘추시대 때 공자가 있었고 전국시대 때 맹자가 있었죠. 여러분들 좀 복잡한 거 싫어하시니까 곧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다가 주나라 봉건 국가가 여러분들 중국이 차이나죠. 차이나의 진나라가 중국을 최초로 통일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BC 220년 경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요 사실만 꼭 기억해 주십시오. 갑골이 이때 쓰여졌다가 3600년 전에 쓰여졌다가 주나라로 넘어오면서 사라졌습니다. 역사 저편으로 사라졌습니다. 역사 저편으로 사라진 갑골 글자가 계속 사라졌습니다. 그 전까지는 갑골의 존재를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주나라 때부터 진나라 중국이 통일했죠. 거기에 이제 항우와 유방이 싸워서 그래서 한나라로 넘어옵니다. 이때 또 갑골의 존재를 몰랐습니다. 그 사실이 중요합니다. 쭉 넘어가겠습니다. 위진남북조, 수당, 오대십국, 송나라 여러분들 주작은 들어보셨죠? 거기에 원나라, 명나라 여기서 또 요 사실을 좀 기억해 주십시오. 명나라 때까지는 한족이 지배를 했었는데 이 여진족 청나라로 넘어오죠. 그러니까 송나라 이후 주작이 여러분들 양명학 들어보셨습니까? 양명학으로 갔다가 고증학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고증학이 왜 넘어가냐면 이게 이제까지의 글자들이나 이런 것들이 실제 했느냐.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는 좀 현실적인 부분이 있겠죠. 야, 중국이 세상의 중심인 줄 알았는데 중화사상이 있었죠. 중화사상이 있었는데 뭐 저 이민족한테 밀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좀 밝혀보자 해가지고 고증학이 나오게 됩니다. 고증학이 나오는데요. 그 고증학 가운데서 이게 그 당시 이제 우리가 그 시대에 맞추면 우리도 실학이 발생이 되죠. 그런데 그 부분에서 이 청나라로 넘어오면 고증학이 공자맹자까지는 비판을 안 하는데 고증학으로 그러니까 청나라로 넘어와서는 그 여진족한테 청나라 정권이 여진족이니까요. 그래서 아예 의고학파라고 옛날 자체를 이제 공자맹자도 믿을 수 없다 이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저 의심할 의자를 써요. 그래서 의고 그러니까 옛날 일을 의심한다 해서 옛날을 의심하죠. 그래서 청나라 때는 의고학파가 득세를 했었습니다. 득세를 했었는데 이게 역사라는 건 참 묘한 거죠. 무려 3600년간 저 땅 속에 박혀 있던 저 안양시 그 소두년이라는 중국 지명에서 갑골이 발견됩니다. 이게 갑골은 그러니까 1890년대에 발견이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여기서 요점 정리만 하겠습니다. 이게 역사 저편으로 사라졌다가 갑골이 나온 거는 곧 100년 정도밖에 안 됐죠. 요 말씀을 왜 드리냐면 이제까지 한자의 바이블이라고 하면은 이 한나라 그러니까 AD 100년 정도로 생각하십시오. 그것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한 100년경에 허신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허신이라는 사람이 그 유명한 설문해자라는 책을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설문해자 해가지고 이제 이게 풀해자에 글자 자자를 쓰죠. 그러니까 이 허신이라는 사람이 글자들이 이제 이때 은나라, 주나라, 진나라 때 글자들을 전부 모아서 한 만여 자, 그러니까 정확하게 9353자인데 그 글자들을 정리를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한자학의 바이블 하면은 이 설문해자라는 책을 듭니다. 근데 어렵지 않죠? 이거 보세요. 설문해자 하니까 좀 그렇지. 어수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문자 해설책이죠. 문자에 관한 해설책을 허신이라는 사람이 자, 요것만 기억해 주십시오. 부수를 몇 개로 정했냐? 540개로 정했습니다. 540개입니다. 540개죠. 자,
이 허신의 설문해자에 의거해서 부수를 위진남북조, 수당, 송나라, 원나라, 명나라 때까지 540부수가 그 540부수 기준으로 한자를 학습하셨는데 너무 많죠. 우리 지금 214부수도 너무 많은 거 아니겠습니까? 540부수는 그 당시에는 뭐 종이도 없었으니까 주간에다 쓰고 쉽게 말하면 저 오자도 많고 오타자가 많았단 얘기죠. 그러니까 명나라 때 매흥조라는 문자학자가 있었어요. 매흥조라는 문자학자가 540부수를 214개로 줄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자전에 나오는 부수는 허신이 만든 게 아니고 매흥조가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요게 이제 명나라 때 매흥조는 학자인데 청나라로 넘어와서 저 강희제나 여러분들 저 옹정제나 걸륭제 들어보셨죠? 이 황제들이 이 자전을 편찬을 한다 해서 강희 자전을 편찬했는데 그거를 매흥조서를 택한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가 214부수라고 아는 건 누구 기준입니까? 매흥조 기준이죠. 자, 여기서 중요한 사실만 기억해 주십시오. 매흥조는 갑고를 받겠습니까? 못 받겠습니까? 못 받죠. 그 사실이 아주 중요합니다. 좀 더 심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세종대왕께서는 갑고를 보셨습니까? 못 보셨습니까? 못 보셨죠. 그러니까 갑고를 못 보시고 설문해자라는 책에 의거해서 글자들을 풀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1890년대에 청나라 때 갑골문이 발견이 되죠. 이때 그 유명한 저 나진옥이나 왕구규, 뭐 동작빈, 여러분들 이제 문자 학자입니다. 갑골학의 대가들인데 이 사람들이 특히 이제 왕구규라는 사람이 갑골을 정리를 했습니다. 갑골을 쭉 정리를 해봤더니, 은나라라는 나라가 실제하는 나라다 이 말씀입니다. 은나라라는 나라가 실제했고 탕왕서부터 주왕까지 이게 554년간 지배를 했더라. 이 왕조가요. 그러니까 이 왕구규란 사람이 갑골문으로 논문을 발표해서 은나라가 실제적으로 500년간 지배됐던 실제 왕조들아. 이 의고학파가 한 방에 사라집니다. 실제하는 거니까요. 그걸 어떻게 증명하냐? 여기서 이제 제가 공간에 적어서 넣지를 못했습니다만 여기 한나라 때 여러분들 사마천의 사기라는 책 들어보셨죠? 사마천의 사기를 보면 총 130여 편이 돼 있는데 거기 은나라 본기가 나와요. 뭐 은본기, 주본기 해가지고 나오는데 은나라 본기에 그 본기와 무려 2000년이 지나서 갑골에 의거해서 왕조를 했던 이 왕꼬에의 그 은나라 갑골문에 의거한 왕조가 딱 들어맞는 겁니다. 이제는 의고학파도 이제는 손을 들 수밖에 없죠. 실제하는 정권이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한자는 이 설문학이 있고요. 조금 이제 어렵다고 느끼시면 가볍게 들어주시고요. 설문학이 있고 저 갑골학이 이렇게 두 파트로 구성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그 허신이라는 사람도 갑골을 못 봤기 때문에 허신서부터 설문해자라는 책이 가령 이제 학자마다 다르죠. 가령 한 50%는 잘못됐다. 또 뭐 한 10% 정도 잘못됐다. 저는 한 25% 정도는 설문이 잘못한 해석을 갑골로 보면은 풀 수 있겠다. 그래서 그 말씀을 그러니까 여러분들 부수는 원래 214개가 아니고 한술 더 뜹니다. 214개도 많은데 540개입니다. 540개에서 자 그런데 여기서 이거를 개수가 많아졌다고 다들 손사래를 치시는데 그 부분을 제가 정리를 한 겁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명나라 때 필요한 글자들이 있겠죠. 가령 뭐 무게 단위라던가 우리는 지금 킬로그램을 쓰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시대는 달랐겠죠. 그러니까 214부수 중에 쓸데없는 부수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중요도를 모르는 거죠. 540개 부수 중에서도 아주 꼭 알아야 될 부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 부분만 정리를 하시고요. 이번 시간에
부수 214부수를 전부 학습하신다. 이런 마음을 가지시고요. 뭐 다음에 공부하신다 뭐 이런 거 없습니다. 지금 이 시간부터 부수를 장악하신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리고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요. 요즘 그 한자 학습이 부수를 기초 공사를 안 해놓으시고 하시니까 찔끔찔끔 공부하시다 보니까 어려워진다. 그래서 한자의 역사 잠깐 설명을 드렸고요. 자, 이렇게 부수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런데 부수 얘기만 하면은 너무 부수만 알면 다 하는 거야? 그렇진 않죠. 부수가 한 50% 차지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자, 요 말씀은 잠깐 드리겠습니다. 한자 학습의 알파와 오메가는 부수 학습이 돼 있다. 그 전제 조건이면, 두 번째, 여러분들 한자가 사라지지 않은 이유 제가 설명드린다고 했죠. 한자가 사라지지 않는 이유는 뜻으로 만들어진 글자 자체가 또 소리 역할을 합니다. 소리 글자화 한다 이 말씀이죠. 가령 여러분들 아까 물고기 해가지고 이제 글자는 항상 이렇게 세웁니다. 이게 고기어죠. 근데 물고기가 종류가 여러 종류가 있죠. 여러분들 이런 자 모르신 분은 안 계시죠? 이렇게 되면 이 글자가 편안할 안자죠. 그러면 고기는 고기인데 편안할 안자를 집어넣습니다. 이 글자의 음은 뭐겠습니까? 아니겠죠. 그런데 물고기 종류인데 편안하게 지멋대로 생긴 물고기입니다. 여러분들 가끔 드시죠? 여러분들 아구찜 좋아하십니까? 그러니까 편안하게 지멋대로 생긴 물고기가 아구란 물고기를 표현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아귀 안자가 됩니다. 안강이라고 그러는데 이제 그거는 이제 우리 사범 1급 하실 때 하시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소리 글자를 소리로 글자가 만들어진다. 그 말씀을 기억을 하시고, 여기서 아예 지금 한번 보실까요? 가령 지금 시간 제한이 있으니까요. 여기 보시면 여러분들 이 진면이라는 부수 모르신 분 안 계시죠? 그러면 이제 진면이 이렇게 되면 집에는 진면이 이렇게 길어졌고요. 집에는 창문이 달려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창문이 어디로 향한다. 그래서 향할 향자입니다. 향할 향자라는 글자인데, 집에 있는 그 창문에서는 창문으로 집안의 공기가 바깥으로 빠져나가죠. 빠져나가는 거를 8팔로 이렇게 처리한 겁니다. 그러니까 집에 있는 공기가 덥죠. 더우니까 위로 올라가죠. 그러니까 이게 높을 상자, 오히려 상자라는 이런 글자가 소리 역할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한번 가보실까요? 소리 글자를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의 차이를 한번 가보실까요? 자, 이 글자는 이렇게 쓰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렇게 쓰나 쓸데없는 거 갖고 고민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자, 여기다가 높을 상 오디라는 부수 넣어줍니다. 옷을 높이 올려 입는 옷이 뭐겠습니까? 치마겠죠. 그래서 우리 의상학과라는 말, 그러니까 오디가 붙습니다. 그래서 의상이란 말 쓰고요. 높을 상에 뭐 집어넣을까요? 가령 조개패 한번 넣을까요? 열심히 일했으니까 제물로 상주죠. 그러면 이게 상줄상. 그렇죠? 그런데 이제 상줄상에 여러분들 상 받는 건 즐겁습니까? 안 즐겁습니까? 상 받는 거 즐겁죠? 즐길 상. 여러분들 상춘계 갈 때 잊었습니다. 봄을 즐기는, 그러니까 상줄상 하면서 의미를 자꾸 이렇게 굴비 엮듯이 엮어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요런 글자도 또 가령 요렇게 되면 이게 맛볼 지자라는 글자입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저 수저를 높이 떠서 맛보죠. 입으로. 그러면 이게 맛볼상입니다. 여러분들 와신상담이란 사자성어 들어보셨죠? 와신상담 해가지고 이 맛볼상자 여러분들 뭐 한정없이 갑니다. 여기다 흙토 집어넣으면 이게 상상 가다가 이게 이제 집당으로 갑니다. 흙을 높여서. 여러분들 높여가지고 밭을 높인다. 그럼 밭을 왜 높입니까? 저 퇴비를 해서 밭을 높여서 그렇게 저 생산물을 더 많이 만들죠? 그럼 이게 마땅할 당자입니다. 그러니까 상 가다가 3,500년간 세월이 지나면서 음이 이렇게 바뀐다. 이게요, 뭐 글자 뭐 훨씬 더 있습니다만 시간 관계상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소리 글자가 되는데 이게 상줄상이죠. 이게 또 소리 글자가 됩니다. 그러면 여기다 사람 인자만 넣으면 이건 무슨 상자일까요? 이건 상을 주면서 은혜를 갚았죠. 그럼 갚을 상자가 됩니다. 이 글자가 이렇게 소리에서
글자를 만들어내고 또 글자를 만들어낸다. 그러니까 굴비역듯이 우리는 학습을 한자 한자 하셨는데 여기 이제 부수만 알아놓으시면 이런 글자를 통해서 무려 10자 넘게 학습을 하신다. 어렵습니까? 재밌죠? 안 그렇습니까? 이런 소리 글자만 알아놓으시면요. 충분히 학습을 한자가 절대 고통스러운 암기 과목이 아니다. 자, 근데 여기서 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소리 글자만 하시면요. 8, 90%까지는 다 오신 겁니다. 자, 그 다음이 획줄임입니다. 획줄임. 이 획줄임 개념으로 쉽게 말씀드리면 마무리 공사를 한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부수 소리 글자 획줄임 개념 이건데 이제 획줄임 개념 여러분들 어렵게 생각하시는데요. 보세요. 이게 벼화라는 부수죠. 일천천이라는 글자죠. 1000개의 벼가 자랍니다. 그러면 봄에 심었다가 가을에 수확하죠. 여러분들 이런 글자는 처음 보시지만 이 글자 설마 처음 본다고는 안 하시겠죠. 이게 해년자죠. 원래 본자가 이자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쓰는 게 편하겠습니까? 이렇게 쓰는 게 편하겠습니까? 획줄임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획줄임 개념이 가령 보실까요? 여러분들 이 고기 육자 모르신 분 안 계시죠? 그러면 고기 육자를 잘 보시면 여기 이렇게 시온 모양으로 이게 고기를 자른 모양인데요. 여러분들 이런 글자는 처음 보시죠? 이게 고기 찢어 싸울 육자입니다. 고기 찢어 싸울 육인데 이런 글자는 처음 보시는데 여러분들 이 글자를 많이 보셨을 겁니다. 이 글자 보셨나요? 쉽게 말하면 고기를 찢어서 햇볕에 잘 말려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요 나리이 들어갔죠. 그러니까 이렇게 쓰는 게 편하겠습니까? 이렇게 쓰는 게 편하겠습니까? 이렇게 쓰는 게 훨씬 편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획주름을 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고기 찢어 싸우려고 고기를 잘 찢어서 말렸다. 왜냐하면 이 동양사에서는 소세지 같은 게 없었죠. 그러니까 이 글자가 나오면 오랫동안 고기를 쌓아놨죠. 말리면서 옛석자인데 옛석 이자가 나오면 쌓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들 위력을 한번 보실까요? 자, 옛석에 글자를 한번 제가 과감히 넣어보겠습니다. 마음심 들어가면 이게 이제 오랫동안 아낄석. 그렇죠? 아낄석. 자, 이번에는 고기를 여기다 손수를 집어넣으면 이게 둘조입니다. 둘조. 이번에는 자, 여기다가 오랫동안 사람이 농사를 좀 빌려야 되죠. 빌릴 차. 자, 이번엔 세금 들어가면 여기다가 이게 이제 오랫동안 쌓아지면서 섞입니다. 섞일 착. 그렇죠? 여기다가 이제 술주자 들어가면 여러분들 술이 막걸리 같은 거 오래되면 뭐가 됩니까? 식초 되죠. 식초.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서 이게 식초, 그러니까 초자입니다. 여기다가 가령 세조 한번 집어넣을까요? 세조 집어넣으면 여러분 쌓는 걸로 제가 필수 무시하고 씁니다. 쌓는 걸로 넘버원인 새가 무슨 새겠습니까? 집 짓는데 쌓는데 까치 있지 않습니까? 까치 작. 그거 까마귀 까치가 만난다. 오작교 아닙니까? 오작교.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여기다 이제 쟁기래를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쟁기래에 이렇게 옛석을 넣으면 이 글자가 이제 소리 글자를 또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박갈적이라는 글자입니다. 박갈 쪽에 대죽 집어넣으면 여러분들 이자 모르면 우리 안 되죠. 무슨 적자입니까? 이게 문서 적자죠. 호적할 때요. 서적할 때 문서적. 여기다가 이제 대죽과 풀초 차이를 모르시면 안 된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이건 깔개자자입니다. 깔개자 도울자. 가령 위자료 할 때 이자를 쓰죠. 자, 여기서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보십시오. 이게 옛석 시옷이죠. 자, 아낄석 가는데 시옷이 지읒 둘조로 가죠. 이게 빌릴 차죠. 시옷, 지읒, 치읒 한번 발음해 보세요. 이건 섞일 착이죠. 종성이 이제 착인데 여기는 초자죠. 까치 작자죠. 박갈적인 문서 적자죠. 시옷, 지읒, 치읒 한번 발음해 주시겠습니까? 시옷, 지읒, 치읒. 이 이빨에서 나는 소리죠. 그러니까 이게 세월이 지나면서 이렇게 요 바운다리에서 음가 교환이 일어난다. 자, 획줄임 개념으로 마무리되면 글자 더 있습니다. 정리가 쭉 되시죠? 자, 여러분들 이제까지 낱글자 하나하나 하시면서 학습하신 부분을 우리 과감하게 요 부수 소리글자 획줄임 개념만 알아놓으시면 한자는 이제 고통스러운 암기 과목이 아니다. 꼭 믿어주시고요. 곧장 우리 부수 이번
첫 시간은 부수 시작이 반입니다. 3분의 1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여러분들 조금 이해 안 가는 부수가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저게 부수구나 정도만 이해하시면 글자가 보입니다. 꼭 부수 소리 글자 획줄인 개념을 머릿속에 집어넣어 주시고요. 자, 제가 부수 214부수를 자연, 생활, 인간 이 세 파트로 나눴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자연 관계에 되는 부수. 자, 날일, 달월, 저녁석입니다. 해와 달이 번갈아 아침과 저녁이 됩니다. 너무 쉽죠. 그래서 해 모양을 본떠 씁니다. 자, 그런데 부수에서 가장 중요한 건 해가 어떻게 저렇게 네모나게 생겼어요? 질문하실 수 있죠? 자, 요렇게 해가 둥근데 여러분들 이 거북이 배딱지나 등딱지에 글자를 새겨놓는다면 이렇게 둥글게 새기는 게 좋겠습니까? 이렇게 직선화하는 게 좋겠습니까? 그래서 항상 직선화했다. 요거는 이제 학자마다 다릅니다. 해에 있는 삼조고다 아니면 해 흑점이다 이렇게 주장하는데 거기까지는 신경 쓰실 필요 없죠? 요 획을 이렇게 해서 직선화했다. 두 번째는 글자를 동물 관련 글자 할 때 설명드렸습니다만 글자를 다 세웠습니다. 물고기 섰죠. 말도 섰죠. 그렇죠? 그래서 글자를 세웠다는 것만 기억하시고 해와 달이 번갈아 아침과 저녁이 되는구나. 자, 부수 시간 관련, 자연에서 시간 관련으로 저렇게 넘어가시고요. 자, 이번에 이제 넘어갑니다. 자연으로 갑니다. 자연의 공간입니다. 자, 사방에 일단 먼저 큰 소리로 한번 읽어 주실까요? 자, 모방사방방, 들립, 대소요연입니다. 큰데, 작을소, 작을요, 거물련. 언덕에 올라 산을 보니 돌도 있고 계곡도 있네. 언덕부, 매산, 돌석, 골곡. 바람 기운에, 바람풍 기운기. 비가 내려, 비우, 내천, 얼음빙. 자, 이렇게 스토리를 지어서 스토리로 모방사방방입니다. 놓칠 수 없는 부수죠. 여러분들 모방사방방 저 글자가 이게 무슨 글자냐면 이렇게 이제 쟁기날을 본뜬 글자입니다. 그러면 쟁기의 그 끝에는 이렇게 뾰족해야지 밭을 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모라는 말이 모서리라는 뜻입니다. 여러분들 네모, 세모 이런 말씀 들어보셨죠? 그런데 이 조선시대만 해도 그러니까 원모, 둥글론에 이 모방자를 써가지고 원방이라는 단어를 많이 썼는데 요즘은 이 모서리라는 개념보다는 여러분들 이자가 밭을 갈 때 어느 방향으로 갈죠. 그래서 방향방, 방법방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 글자가요. 여러분들 이 글자는 부수이면서 소리 글자입니다. 한번 또 가보실까요? 모방사방방에 필순 무시하고요. 여기다가 풀초 들어가면 풀향기가 사방팔방 퍼지죠. 꽃다울빵. 요거 보시면 말씀만 들으면 어느 방향으로 찾아가서 저 지혜가 많은 사람한테 물어보죠. 찾을 빵 이렇습니다. 언덕부가 들어갑니다. 어느 방향으로 언덕을 쌓았다. 왜? 막으려고. 그렇죠? 이 글자가 가령 이 20몇 글자를 더 만들어내십니다. 그러니까 이 부수를 아시는 거하고 모르시는 거하고는 차원이 다르다. 그래서 글자는 이제 전부 다 적어드리면 좋겠는데 시간 관계상 모방사방방 이렇게 보시고요. 자, 편안하게 가시죠. 뿌리가 들어간다 해서 들립. 거기 이제 대소요현, 큰대, 작을소, 작을요, 거물현. 거기 이제 언덕부라는 이런 부수 아주 중요하죠. 언덕부가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언덕부가 방금 전에 제가 모방사방방에 글자를 왼쪽으로 이렇게 썼죠. 그러니까 글자에 이건 부수와 부수가 결합된 거네요. 이 글자의 왼쪽으로 이렇게 가면은 이게 언덕부가 이렇게 변형이 된 겁니다. 이제 뒤에 학습하십니다만 가령 이 놈자자의 이 글자가 똑같죠? 그런데 오른쪽으로 가죠? 그러면 이 사람 저 사람 사는 곳이 고릅자가 이렇게 변형된 겁니다. 이 원칙은 계속 지켜집니다. 원칙이 있는 한자의 원칙은 있는 부분은 꼭 챙겨주시고 그러니까 이거는 어느 방향으로 언덕을 쌓았으니까 물 넘치는 거를 막으려고 막을 방 좋습니다. 그것만 기억해 주시고요. 매산 산 모양 저 언덕에서 떨어진 돌 모양 그렇죠? 골짜기에서 물이 흘러가죠. 바람 기운에 기운 기자요. 자 다음 자가 여기 보시면 이제 비우자인데요. 이 비우자가 잘 보세요.
이렇게 한자에서는 이걸 땅으로 보고요. 땅으로 보고 이걸 하늘로 봅니다. 그래서 땅으로 보고 하늘로 보니까 이 위에 하늘이 됐죠. 하늘을 덮고 있는 게 뭐죠? 하늘을 덮고 있는 게 구름이죠. 구름에서 뭐가 떨어져요? 이렇게 빗물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렇죠? 비우자. 비 떨어진 모양을 이렇게 그린 겁니다. 그래서 비가 내려 내를 이루니 얼음이 얼기도 했더라. 그래서 얼음빙자 같은 거 갑골 보면 그냥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여기서 그런데 제가 교정을 많이 받긴 봤는데 이 글자가 틀렸네요. 원래 이 기운 기자는요. 이게 기자고 여기 쌀미자는 생략해서 이게 붙습니다. 그런데 이제 일반적으로 밥을 할 때 저 쌀에서 기운이 나온다 해가지고 뭐 이거 있거나 없거나 같이 기운기로 쓰니까요. 이 정도는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공간이 됐고요. 공간이 됐고, 자, 이번에는 오행입니다. 여러분들 오행을 가볍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게 우리 동양 아시아 쪽 사회에서는 여러분들 서양 철학에서도 가령 뭐 탈레스라는 철학자는 세상은 물로 구성되어 있다. 뭐 데모크리투스는 뭐 원자다. 그러니까 뭐 그 아리스토텔레스 이후에는 그러니까 토수화기 이렇게 세상이 구성됐다고 봤고, 저 인도 쪽 저 불가 사상에서는 세상이 지수화풍 이렇게 구성됐다고 봤죠. 아무튼 세상이 어떻게 구성됐다고 하는 건 이건 세계관의 문제이기 때문에 아주 중요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 아시아사에서는 5가지로 세상이 구성됐다고 봤습니다. 이게 오행사상입니다. 그래서 이 오행이 우리 내부적으로 머릿속에 깊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미자차 드셔보셨죠? 오미자차가 5가지 맛 아닙니까? 그러면 그게 신맛, 산고감신함 요 애우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무튼 그거는 다음에 말씀드리고요. 그러니까 세상이 목화토금수, 나무, 불, 흙, 쇠, 물 이 5가지로 구성되어 있죠. 자, 여기까지 부수인 거는 바로 보면 아시는데 서양에서는 무지개 색깔을 뭐라고 합니까? 빨주, 노초, 파남보 들어보셨죠? 우리는 청적, 황백흑이 붙습니다. 청적, 황백흑이 붙습니다. 그러니까 한차 오래 하신 분도 이거 왜 부수야? 부수는 매흥조가 정했다고 했죠. 저한테 항의하시면 안 됩니다. 매흥조한테 전화하면 전화 안 받습니다. 그래서 목화토금수, 청적황백흑 이렇게 가볍게 가주시고요. 한 번만 읽어주시면 그냥 들어옵니다. 목화토금수, 청적황백흑. 자, 정관과 지지를 모르고서는 한자를 이해할 수 없으십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거는 원래 부수는 허신의 설문회자에서는 540부수가 있었댔죠. 근데 그걸 매흥조가 214개로 줄였댔죠. 자, 여기서 요 새을하고 몸기하고 매울신만 매흥조가 부수로 해놨습니다. 지지에서는 아들자하고 별진하고 저 술유만 부수로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걸 사실 뭐 구분을 안 하셔도 되는데 대신 갑을병정, 무기경신, 임계 이거를 모르시면 안 됩니다. 자축, 인묘, 진사, 오미, 신유수레를 모르시면 안 됩니다. 이게요, 우리 조선시대만 해도요, 이 글자들이 아라비아 숫자 역할을 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갑오경장 이후 우리가 아라비아 숫자를 쓰고 있는데 갑옥갑, 껍질갑. 그래서 이 갑자부터 한번 말씀드릴까요? 여러분들, 우리 제일 가는 부자를 뭐라고 합니까? 갑부라고 하죠. 갑부하면 이 갑이 대표 선수가 된다. 그래서 하늘을 이렇게 열자로 구분을 한 겁니다. 이번엔 지지는 땅을 열자로 이렇게 구분한 겁니다. 우선 여러분들 우리 조금 익숙치 않으신 부분이 있어서 큰 소리로 한번 읽어 주실까요? 한 번만 하시면 애워집니다. 자, 갑을병정, 무기경신, 임계, 지지입니다.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해. 자, 그래서 설명드릴 게 너무 많습니다만 여러분들 이게요, 갑자년, 을축년, 병인년 해가지고 여러분들 1592년 임진년에 외놈들이 우리를 쳐들어왔죠. 그러니까 임진왜란이 되는 거죠. 병자년에 오랑캐가 쳐들어왔죠. 병자호란이라고 들어보셨죠.
자, 그래서 이 기준으로 가는데 여기서 이거를 옛날 어른들이 이게 천간이니까 첫째 천간 갑, 둘째 천간 을, 셋째 천간 병, 남력병 이런 식으로 학습을 하셨습니다. 근데 그 본뜻을 모르시고 그러니까 갑골이 나오고 나서 이 본뜻을 알게 된 거죠. 자, 지금 큰 소리 한번 같이 가시죠. 갑옷이나 껍질의 뜻입니다. 갑옷갑 껍질갑, 새을 구부를, 밝을 병, 장정정 못정 고물의 정, 무성할 무, 몸기, 단단할 경, 매울신 죄신. 매울신 죄신 재밌습니다. 이게 이제 죄진 사람입니다. 죄진 사람한테는 예전에는 바늘로 제가 도둑질했습니다. 그러면 여기다가 문신을 가했습니다. 도적 도자를 딱 쓰거나 도적 적자를 딱 썼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죄진 사람한테 이렇게 문신을 가했다. 그래서 죄인은 맵게 다루어야 된다. 그래서 죄인의 뜻이 있고 맵게 다루어야 된다. 그래서 매울신 죄신입니다. 참고로 여러분들 라면 중에 신라면 드셔보셨습니까? 저는 처음에 신라면 나왔을 땐 그게 죄진 사람 먹는 라면인데 이거 이름 잘못 줬다 했는데 우리 현대인들한테는 그게 매운 라면이다 해서 어필이 돼가지고 아무튼 뭐 잘 팔리는 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신라면. 자, 이게 이제 짊어질 임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기다가 여자녀만 한번 넣어 볼까요? 그러면 남자가 아이 갖지는 못하죠. 그럼 이게 아이벨 임자입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이게 사람이 짊어져서 맡을림, 맡길림 이게 소리 글자 하면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 회사 다니시면 임금을 받죠. 그러면 품팔이임, 임금임 여기에 그러니까 요렇게 써도 여자녀 들어가면 요거 임신하다. 요것도 같이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쓸데없이 해오는 게 아니라는 사실 꼭 챙겨주시고요. 저 이제 헤아릴게는 그렇게 중요도는 없는 자고. 이게 이제 자축, 인묘, 진사오미, 신유수례를 아시는 분하고 모르시는 분하고 어느 정도 차이가 나냐? 이게요. 이게 음력 11월부터 올라갑니다. 음력 11월 해가지고 이게 뒤로 넘어가면 이때가 가을이 옵니다. 가을이 오니까 수확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령 이 때려부술 술자 한번 이거를 다 개술개술 그러시는데 동물이 대입돼 있습니다. 여러분 띠로 보시면 다 아시겠는데 보세요. 이렇게 되면 그칠지라는 부쓰고 이렇게 되면 걸음보라는 부씁니다. 그러면 여기에 이렇게 이런 글자가 쑥 들어가요. 여러분들 되게 복잡하다고 생각하세요. 복잡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게 무슨 글자냐면 이게 가을이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걸음보 걸어가면서 열심히 농사 지면서 한 해가 간 거죠. 그래서 이게 해 세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글자를 아는 분하고 모르는 분하고는 이게 가을의 뜻이 있다는 걸 아는 분하고는 차원이 다르다. 또 말씀드리자면 이게 시간 개념도 있습니다. 시간 해가지고 이 글자가 밤 11시부터 시작됩니다. 한번 보실까요? 밤 11시부터 12개니까 2시간으로 가죠? 그러면 12시부터 1시, 3시, 5시, 7시, 9시, 11시, 11시부터 낮 11시부터 1시죠. 우리 낮 12시를 뭐라고 합니까? 정오라고 하죠? 정오라고 하죠? 이게 머릿속에 있는 분과 없는 분은 한자 학습 차원이 다르다. 자, 요것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옛날 어른들이 아들자까지는 지지자로 안 했는데 이거를 그냥 대충 지지 관련으로 외우셨는데 이 본뜻도 꼭 챙겨 놓으시자. 큰 소리 한번 같이 가실까요? 자, 아들자, 쥘축, 소축, 공경할인, 범인. 여러분들 띠를 기준으로 하시면 쉽죠? 무성할 묘, 토끼 묘. 무성하다란 뜻 중요한 글자입니다. 별진, 떼신, 용진.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이게 11월로 가서 요때가 되면 농사철이 됩니다. 그래서 농사, 농자도 다 이런 글자에서 나온 글자입니다. 자, 태아모양사, 뱀사, 절구공이오, 낫오, 말오. 동물은 말이고요. 안일미, 양미. 안일미, 양미. 별신, 원숭이신. 술유, 닭유. 때려부술, 개술, 돼지해. 요 글자도 한번 보실까요? 요게 아직 한여름이니까 여러분들 여기다가 안일미, 양미가 이렇게 되면 입구를 넣죠. 여러분들 한여름에 저 과일 열매가 익었습니까? 안 익었습니까? 안 익었죠. 그러니까 맛을 본다. 만미자가 되는 겁니다. 너무 쉽죠. 요것만 기억해 주십시오. 갑을병정, 무기경신, 임계.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에. 요게 좀 낯설지만 이거를 안 해놓으면 한자가 안 보인다. 그래서 천간과 지지는 꼭 챙겨주시고요. 자, 다음 글자가 이제는 이번 시간에 마지막입니다. 가축, 금수, 어패레, 어플. 가축까지는 잘 아시죠? 집가자에 기를 축자 쓰는데 금수가 좀 낯설죠. 금수는 이게 이제는 여러분들 조금 낯서신데 이 금수라는 건 동물은 동물인데 날아다니는 동물이에요. 그러니까 날짐승 금, 숫자는 무슨 자냐면 이 걸어다니는 짐승 있죠. 그거를 길짐승이나 들짐승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길짐승 수, 그러니까 한자어가 이렇게 짜임새 있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날짐승 금, 길짐승 수, 어패류는 잘 아시겠고요. 풀 관련으로 동물 관련자들은 재밌죠. 재밌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말씀드리는 건 동물 관련자들은 글자를 다 세웠다고 했죠. 그래서 집에서 기르는 동물, 소가 대표적인 가축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소의 뿔 모양, 소우, 거기에 뿔 모양을 그대로 상용한 자입니다. 뿔각, 뿔로 다투죠. 그래서 뿔각, 다툴각. 거기에 이제 돼지 빼놓을 수 없죠. 돼지시. 돼지가 주둥이가 빼촉합니다. 돼지머리 개. 거기에 개, 견, 말마. 생각나시죠? 또 이번엔 양의 두 뿔 모양을 상용한 글자다. 여기까지는 가축이죠. 가축입니다. 그런데 금수 보실까요? 금수는 날짐승 금자리 했죠. 그러니까 날아다니는 짐승 새조, 새추, 깃우, 안일비, 날비. 이게 새 관련 부수다. 날아다니는 짐승이요. 근데 아무튼 새가 새조가 있고 새추가 있는데 왜 두 자를 만들었을까? 그 이유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새추가 훨씬 더 중요하고요. 여러분들 이런 부수가 곧장 단어로 쓰이면 여러분들 안일비자에 단일행자 쓰면 우리 비행할 때 이 비행이 있고요. 날비자가 있으면 날비에 비행하면은 여러분들 구분되십니까? 이거는 비행 청소년 할 때 안일비는 이게 새가 날 때 날개를 이렇게 어그러뜨리면서 날거든요. 그러니까 어긋날 비자가 같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긋난 행동을 하는 친구가 비행 청소년이죠. 근데 이거는 날아다니면서 다니는 거지 않습니까? 그 비행기 있지 않습니까? 비행기. 할 때는 날비자를 쓰겠죠. 그래서 이런 글자들이 글자를 계속 만들어낸다. 그래서 기초 개념 꼭 챙겨주시고요. 자, 이번에는 금수, 길짐승수, 자, 쥐부터 쥐서, 사슴록. 요게 이제 범문체호라는 부수입니다. 그러니까 범문체호가 요 범의 문체라는 걸 왜 부수를 이렇게 나눴냐면 범에는 이렇게 무늬가 있죠. 그래서 무늬 모양을 상용한 자다. 요게 이제 어진 사람 인자를 들어가면 범호가 되는 거죠. 자, 큰 소리로 범문체호, 용이 몸을 세우고 있다. 용용, 짐승 발자국 유, 분별할 변, 벌레치, 벌레충. 이게 이제 분별할 변자 같은 거 여러분들 조금 보시면 이거는 쌀미인데요. 분별할 변은 이렇게 획이 하나 더 있죠. 글자가 비슷하니까 이런 거에 약하시다. 여러분들 이게 이제 갑골로 보면은 가령 이제 집안에 이렇게 짐승 발자국들이 이렇게 난 겁니다. 여러분들 집안에 호랑이 발자국이 있으면 그거 이거 호랑이 왔다 갔네. 분별 안 할 분 안 계시죠? 여러분들 여기다가 밭전을 한번 넣어볼까요? 그러면 밭에서 차례대로 여러분들 씨앗을 이렇게 뿌리죠. 그러니까 분별하면서 뿌린다 해서 차례번자입니다. 이게 차례번자인데 여기다가 한 자 더 넣어보겠습니다. 여기다가 날비자를 넣죠. 그러면 이건 무슨 자겠습니까? 여러분들 번역해 보셨습니까? 번역하실 때 차례대로 번역하죠. 아니 저 중간부터 번역을 하게 되면 문맥의 내용을 모르죠. 그러니까 이게 번역할 뻔, 뒤칠 뻔, 뭐 이렇게 나부낄 뻔 이렇게 해서 부수가 곧장 이렇게 글자들을 계속 만들어낸다. 아무튼 부수의 중요성 계속 강조드립니다. 그리고 한 말씀 더 드리자면 벌레치는요. 여러분들 벌레하면 자꾸 바퀴벌레를 생각하시는데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게 요 글자가 무슨 자냐면 요거를 뉘어보겠습니다. 대표적인 자가 요 자를 기억하십시오. 여기 표범이 있지 않습니까? 표범의 특징은 무늬가 국자 작자입니다. 이게 무늬가 동글동글하죠. 그러니까 요게 표범이 이렇게 기어가는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바퀴벌레가 아닙니다.
이게 먹이를 사냥하려고 하는 어떻게 보면 동물을 사냥해야지 내가 먹고 살죠. 그래서 바퀴벌레 생각하지 마시고 요 벌레충도 뱀이 이렇게 또아리를 튼 모양입니다. 그래서 벌레 했을 때 지금 벌레 하면 이제 바퀴벌레 생각하시는데 일반적인 동물을 벌레치, 벌레충 이렇게 가는 겁니다. 요번에 이제 어패류입니다. 고기, 맹꽁이맹, 거북귀, 조개패. 그런데 맹꽁이맹을 모르시는 분들이 제가 학교에서 수업할 때 많이 맹꽁이가 뭔지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맹꽁이는요, 보시면은 이 개구리 있죠? 개구리하고 두꺼비 아시죠? 개구리하고 두꺼비 사이에 이 맹꽁이라는 친구가 우리 한 모내기 하고 나서 논에서 맹꽁맹꽁 웁니다. 그 소리 아무튼 장난 아닙니다. 근데 맹꽁이 맹? 왜 해? 여러분들 개구리나 두꺼비 배가 뿔로 가죠? 그럼 맹꽁이 맹에다가 실사자 하나 넣어드릴게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 글자는 무슨 글자일까요? 개구리 배 불룩해? 여러분들 실을 이렇게 묶어놓으면 동글동글하게 이렇게 묶여져 있죠. 이렇게 되면 노끈 승자가 됩니다. 자기가 노끈으로 자기가 스스로 먹는 걸 뭐라고 하죠? 자승. 좋습니다. 자승, 자박. 묶을 박자가 따로 있습니다. 그 스스로 이제 자승, 자박. 그래가지고 글자를 계속 만들어내는 거죠. 여기다 이제 벌레충자 같은 거 넣으면 여러분들 파리 있죠? 파리. 파리 눈을 이렇게 자세히 보면 둥글게 되어 있습니다. 파리 보고 뭐 칼을 뽑는다 하면서 부스를 안 하고서는 안 되겠죠? 이번에 이제 거북이 등딱지입니다. 거북이 터질균. 이걸로 아예 여러분들 눈도장을 찍을까요? 거북이의 특징이 뭡니까? 제가 거북이를 러프하게 그려보겠습니까? 거북이가 이렇게 기어 간단 말이죠. 거북이 꼬리가 있고, 거북이 같이 보입니까? 봐주시고요. 모든 글자는 세웠다고 했죠. 그러니까 이 글자가 거북이 머리죠. 거북이 몸이죠. 거기에 거북이 다리죠. 그렇죠? 거북이 다리를 요 획이 이렇게 가고요. 거북이 다리고 또 하나 이렇게 가주고요. 거북이에는 등딱지가 갈라져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 거북이 등딱지가 거북귀인데 잘 갈라 터지죠. 이 단어를 모르시면 우리 어휘생활하는데 상당한 지장이 있죠. 거북귀에 균열이라는 단어 있죠. 그럼 터질 균. 거북귀 터질 균. 거기 이제 조개패. 조개는 여러분들 그 값싼 조개 아닙니다. 이게 자폐조개 가지고 보시면은 진짜 값어치 할 만한 조개입니다. 그러니까 이자가 들어가면 재물이라는 뜻이죠. 이번에 이제 쌍날철 요걸 갖고 아주 오해를 많이 하고 계신데요. 우리 자전에도 잘못된 자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 글자는 싹이 난 거고요. 요 글자는 요렇게 획이 구부러진 자가 있어요. 요거는 보시면 이렇게 왼손입니다. 이건 왼손좌고요. 이거는 싹이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쌍날철이고 이걸 왼손좌라고 하는데 이거를 이제는 자전에서도 이걸 구분 못해가지고 이자를 왼손자로 하는 자전도 있고 그런 건 좀 교정을 하시고요. 이렇게 되면 무슨 출이죠? 입 벌릴 감에서 날출이 됐죠? 그래서 싹이 난다. 싹이 하나가 아니고 두 개가 났죠. 요것도 획줄임입니다. 싹이 이렇게 6획으로 쓰는 게 편하겠습니까? 이렇게 4획으로 쓰는 게 편하겠습니까? 4획으로 쓰면서 이제 글자를 계속 만들어내죠. 그래서 꽃다울 빵 해가지고 여기까지 여러분들 자연편에서 제가 부스 214부스를 자연생활 인간 세 파트로 나눴댔죠. 여러분들 벌써 3분의 1을 다 맞추신 겁니다. 시작이 반입니다. 이젠 이 부스들보다 훨씬 재미난 부스들이 생활 인간편에서 학습을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그치지 마시고요. 아무튼 이번 시간에 부스를 곧장 다 장악하신다 생각하시고요. 다음 생활 인간편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셨다가 보기로 하시죠. 고생하셨습니다.